당신 사기꾼이야? 어떻게 근저당을 사고 팔아? 아무리 법조항을 가지고 설명해도 아닌 거는 아니더라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는데, 강의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많이 오시는 게 첫 번째 칭찬이고, 두 번째는 호응해주고 박수 치는 게 두 번째 칭찬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소중한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첫 번째 금은 황금입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돈 좋아하시죠? 돈 벌어서 여러분 경제적 사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매, MPL, GPL은 한 몸체입니다. 그 시작은 GPL입니다. 정상 채권에서 시작해서 연체가 발생을 하면 MPL이 되고, MPL 채권이 되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경매는 알지만 MPL, GPL은 낯선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채권인 GPL과 고정이하 여신인 MPL 채권과 그로 인해서 채권 회수로 이루어지는 경매는 한 몸체이기 때문에 다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주 전공, 제가 사랑하는 부동산은 무엇이냐? 토지와 그 위에 정착물이. 부모님 하면 누구를 나타내요? 아빠와 엄마를 나타내요. 그럼 아빠는 날마다 드라마 보고 엄마는 날마다 스포츠 봅니까? 아니면 엄마는 날마다 드라마 보시고 아빠는 나는 자연인이다 스포츠를 보시고. 제가 왜 퀘스천 마크를 붙여요? 토지의 성격과 건물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토지는 지속적으로 무상향하는 지가 상승을 반면에 건물은 감가상각이라는 하향 커브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MPL을 하든 경매를 하든 공매를 하든 GPL을 하든 저는 부동산의 밸류에이션이나 가치평가에 있어서 토지의 가격과 건물의 가격을 달리해서 평가를 시작. 투자의 첫 번째는 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물론 지키는 것도 연령대별로 틀리더라고요. 20, 30대가 되면 뭐라 그래요? 박사님 왜 쪽나도 좋으니 대박 200%짜리 해주세요. 40, 50%가 되면 뭐라 그래요? 쪽나면 안 되고 이제는 은행 금리보다 한 서너 배짜리 해주세요. 70, 80대가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박사님 왜? 저는요 투자는 하고 싶은데 돈을 안 벌어도 좋아요. 대신에 원금 보장을 해주세요. 연령에 따라서 투자의 성향이 다름을 여러분들이 직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다시 재기할 기회 개념하고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토지의 가치와 건물의 가치를 분리해서 보는 연습을 하시죠. 투자를 해가지고 MPL을 은행에서 샀어요. 이때는 개인이 마음대로 샀어요. 정부가 관여를 하지 않아요. 저축은행 채권을 제가 사다가 뭐를 했냐? 이 채권을 사다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가지고 근저당을 좀 중개를 하려고 중개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중개사님이 저한테 똑딱 한마디 하더라고. 당신 사기꾼이야? 어떻게 근저당을 사고 팔아? 아무리 법조항을 가지고 설명해도 아닌 거는 아니더라고. 떨어졌어요. 불안하잖아요. MPL 채권 돈 든다 그러는데 손실 날 수도 있어요. 손실 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입찰을 방어 입찰이라 그래요. 그래서 방어 입찰에 들어갔어. 얼마에? 7억 5,600에 원가에 딱 들어갔어요. 제 비비점. 근데 1등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경매에서 1등하고도 기분 찝찝한 거는 방어 입찰이에요. 그래서 7억 5,600 해가지고 조금 올라갈 기미를 보여서 팔았어. 왜? 우리는 단기 매매 스타일이에요. 그럼 이 아파트가 좋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동산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토지와 그 위에 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토지가 몇 평이야? 8.87평이야. 19평이야. 1억 잡으면 8억. 건물은 물론 신축 아파트는 건물의 가치가 더 높지만 구축 아파트는 땅의 가치가 최대예요.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60%에서 80%가 토지의 감정이에요. 음마 아파트가. 잠실 주공 5단지, 진주 아파트. 그러고 잊어먹었어요. 그냥 몇천 벌었으니까 만족해야 돼. 어느 날 MPL 강의를 하는데 어느 분이 뭐라고 얘기해? 근데 이 채권은 여러분들이 경매 정보지를 보실 때 대금 지급기한, 배당기일, 배당종결이 같다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근저당권인 채권자가 낙찰받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임차인이 낙찰받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옵니다. 대금 지급기한과 배당 종결이 같이 나와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상계 신청이라 그래. 경매에서는.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날 것 같으면 방어 입찰을 하셔도 돼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임차 보증금이 손실날 것 같으면 입찰을 하시고 상계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나온 거예요. 상계 신청. 근데 어느 날 19년도에 강의하는데 성 박사님 왜? 진주 아파트 나왔는데 얼마 써야 돼요? 그러더라고. 내가 팔았던 부동산 올라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또 제자가 물어보니까 또 무료로 답변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가격 조사를 쭉 해보니까 낙찰이 얼마가 됐어요? 17억이 됐어요. 몇 년 사이에? 6년 사이에. 여러분 장기 투자가 나요? 단기 투자가 나요? 돈 없으신 분들은 단기가 낫고요. 돈이 여윳돈 있으면 장기 투자하십시오. 단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 거제도 똘똘한 한 채라고 사놓고서는 장기 투자? 안 됩니다. 똘똘한 한 채는 자기 경제적 여력을 고민해가지고 가장 최상의 거를 찾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거는 강남이죠. 서초, 강남구, 이쪽이겠죠. 송파구.
왜? 우상향합니다. 그래프를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의 토지의 가격은 우상향합니다. 그 근본적인 근거는 뭐냐? GDP가 상승하기. 에티오피아가 왜 부동산 가격이 싼 줄 아세요? GDP가 낮아요. 중국이 부동산 가격이 왜 폭등한 줄 아세요? 8%씩 성장을 해서 GDP가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갔던 데가 베트남이었잖아요. 왜? 연령대가 30, 40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니까. 물론 지역적인 특색은 있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나와 내 집과 부동산은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해외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17억. 그래서 오늘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최근에는 얼마 했나 봤어요. 얼마였어요? 24억까지. 뭐요? 7억 5,600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버는 돈이 얼마야? 야, 이게 단기 투자가 좋으냐 장기 투자냐 항시 고민합니다. 정답은 똘똘한 한 채는 뭐다? 장기 투자라는 거를 오래전부터 깨우쳤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장기 투자가 정답이고 생활비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단기 투자할 수밖에. 제가 그 투자했었던 채권 중에 효자 채권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제자가 한 거고 저는 조금만 들어갔어요. 공투를 했는데 그 채권은 어디에 있었냐면 건대역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건대역. 우리가 완역세권, 투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어디가 좋아요? 트리플이 좋죠. 왜 좋아요? 유동인구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상업지유가 NPL 채권으로 나왔어요. 꽃덩어리 상업. 건물이 지금 수리한 건물이에요. 채권을 보면 대지가 몇 평이에요? 87평이에요. 부동산이 뭐라 그래서 다시 하지만 토지와 정착물이라 그랬어요. 물론 부동산의 가치 평가하는 방법은 세 가지 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원가법, 비교사례법, 수익환원법. 주로 이제 비교 사례들을 많이 쓰겠죠. 옆집에 얼마 팔렸어? 너희 땅 얼마야? 그거를 주로 하는 게 토지죠. 상가는 수익환원법도 가끔 씁니다만은 비교사례법을 저로 감정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 87평 얼마 할까요? 1억? 그럼 86억이에요. 2억? 얼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가치 평가를 할 때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하시고 토지를 중점을 두세요. 저는 이거 평가를 할 때 이 상업지역이 과연 얼마일까? 채권이 얼마짜리냐면 65억짜리 하나, 11억 7천짜리 두 개였어요. 담보물건도 두 개였어요. 그래서 NPL 투자를 할 때 저는 주로 좋아하는 게 공담물건을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가 속된 말로 작업 걸기가 아주 좋습니다. 공담물건은 낙찰가를 서로가 떼어놓고 조절을 하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1억에 77억에 낙찰됐다가 취소가 되고 요거는 아마 경매 정보지 사이트 공동투자팀이 낙찰받았었고 2016년도에 91억에 낙찰받아. 65억과 17억을 더하면 얼마예요? 76억 7천 이상으로 낙찰됐으면 여기서 채권을 다 이수해요. 그럼 채권이 두 개라 그랬죠? 65억 채권을 얼마에 사왔냐? 42억에 사. 얼마 남았어? 23억 이상 남아. 여기서만. 근데 문제는 뭐냐? NPL 투자하면서 우리는 현재의 가격이 아니라 10개월 후의 미래의 가격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매 낙찰 예상 가격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예상해야만 NPL 투자를 할 수 있어요. GPL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가 얼마에 낙찰을 받을 거냐? 배당 받으러 가서 2016년도 동부법원은 어디 있냐면 구의역에 있었어요. 지금은 어디로 옮겼어요? 문정동, 비닐하우스 젖히고 문정동으로 옮겼죠. 문정동으로. 배당 받으러 갔어. 언제 날짜에? 2016년도 8월 달에 갔네. 가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냐? 65억 채권 채우고 65억 다 받아왔고 11억 7천에 11억 7천 다 받아오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65억 현찰로 주세요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벌떡 일어나면서 선생님 그러시면 어떡해요? 저희 시재가 3천인데요. 법원은 거기에 5천 이상을 현찰 안 넣는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도 은행 고객이 달라면 줘야지 왜 안 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처해가지고 현찰로 60억을 어떻게 갖고 옵니까? 저도 그냥 농담 삼아서 한번 해봤지. 내 생전에 65억을 한 방에 65억하고 17억을 한 방에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배당표가 어떻게 생겼냐? 낙찰 금액, 한 달 동안 이자, 배당할 재원, 경매 비용을 빼고 순서대로 가져갑니다. 물론 이거는 본강에서 배당에 대한 부분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64억 4천 은행 제출료, 출급 제출료 11억 7천. 물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공담 물건이라고 그랬죠. 천안의 주요수에서 또 얼마에 낙찰됐어요? 15억에 낙찰돼 버려. 30억 정도를 한 물건에서 같이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같이 해서 수익을 냈던 사례입니다. NPL 채권이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있어요. 미래 낙찰가를 맞추지 못하면 그게 리스크입니다. 미국에 대한 흐름,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흐름, 지역별 흐름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스터디하는 이유가 채권을 사거나 경매를 낙찰받거나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최악의 경우는 경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지역의 공급이 얼마냐?
부터 공부를 해야지. MPL 투자에서 손실 본 게 평택 시장입니다. 2천만 원 손실 봤어요. 아파트 사가지고. 2019년도에 낙찰이 딱 됐는데 고민스럽다. 창문을 열어놓고 가가지고 이삿짐 센터에서 동파가 되면서 수리비가 1,200 나오는데 낙찰가가 뚝 떨어지더라고. 그때 평택은 2019년도에 평택은요 공급 과잉이었어요. 고민을 했죠. 방어입찰에서 가질까 말까. 방어입찰에서 가졌으면 성공했죠. 왜? 2억 사이에서 3억이 올랐으니까. 2021년, 2020년도에 평택 시장이 2, 3억이 팍 올라서 한꺼번에 올랐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미래의 흐름을 공부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자의 세계 경기의 흐름을 얘기했던 겁니다.